윤석열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분 다 형법 전문가예요. 검사 출신, 로스쿨 형법 교수. 그런데 이 두 분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입을 닫은 경우가 있었어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최고의 전문가들이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매번 이 질문을 던져요. 조사를 잘 받는다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걸까요? 적게 하는 걸까요? 제 경험은 압도적으로 적게 한 쪽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동희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찰 조사는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리예요.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부 쏟아내는 변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이 자리를 마치 자신을 변론하는 자리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수사관이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해야 수사관이 자기의 진심을 알아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안한 거예요. 근데 경찰 조사는 여러분의 진심을 전달하는 면접 자리가 아니에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사 과정에서 하는 말도 그 자료 중 하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 진술을 아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한 걸로 저는 봐요. 저는 그래서 경찰 조사를 경찰의 패를 보러 가는 자리라고 표현해요. 경찰의 질문과 반응 하나하나가 경찰이 어떤 증거와 심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예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 못하고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 유리한 진술하는 거 그 자체는 중요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유리한 진술이란 결국 반박 가능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직접 쉽게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수사는 원칙적으로 깜깜이 수사라서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찰이 조폭 두목을 수사하는데, 자,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도끼에서 네 지문이 나왔어, 이거에 대해 물어볼 거야 하고 미리 알려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신 그날 현장에 갔어요, 안 갔어요? 물어보고 안 갔다고 하면 그제서야 그럼 현장에서 발견된 이 도끼는 뭐야 하면서 지문 묻은 도끼를 꺼내 보이는 거죠. 그럼 안 갔다는 진술부터 앞에서 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그 물증 안으로 다 무너지겠죠.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했으니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만들어지고요.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이상 일단 말을 아끼는 게 유리해요. 대신 경찰의 질문과 반응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질문이 갑자기 구체적으로 좁혀지거나 이미 답한 걸 다른 각도에서 다시 캐묻는다면 그건 경찰이 관련 증거를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서둘러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 질문의 방향과 반복 패턴 자체를 눈여겨보면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침착한 대응이 뭐냐면 말을 최대한 아끼면서 반박 가능한 거짓 진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첫 조사를 잘 받으려고 할수록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경찰은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요. 별 생각 없이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 저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봤어요. 내가 진실된 눈빛으로 수사관을 대하며 믿어주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그런 성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예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다. 이 말은 우리가 경찰 조사 전에 고지받는 원칙이에요. 나를 범죄 혐의로 몰아가는 경찰 입장에서 내 진술이 많은 게 유리할까요? 적은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많은 게 유리합니다.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다 증거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을 다 해버린다? 안 됩니다.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해요. 그리고 첫 조사 이후에 조사 때 함께 간 변호사와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심증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응은 첫 조사 이후부터인데 많은 분들이 첫 조사 때 모든 걸 결정 지으려고 하세요. 첫 조사 들어가기 전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고소장 열람입니다. 고소장을 열람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는 건 범위도 모르는 채로 시험 보러 가는 것과 다름없어요. 두 번째,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당연히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의 유무겠죠. 그리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사유 위주로 오히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해야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범행 경위, 재범 방지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소명해야 나중에 법원에서 봤을 때 신빙성 높은 조서로 읽히고 양형에도 영향을 줘요.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취지는 확실하게 밝히되 그 외의 진술은 최대한 아끼는 게 좋아요. 첫 조사에서는 말을 아끼면서 경찰이 가진 증거와 심증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다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성범죄 사건이 예외예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는 혐의를 부인하는 쪽이라도 진술의 구체성 자체가 무혐의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나중에 상대방 진술과 대조했을 때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범죄는 일단 말을 아끼고 보자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별도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일반 형사법적 상식이 아니라 성범죄만의 고유한 법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참여 때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건 단순히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조사 때 변호사가 대신 말해주는 거 아니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변호사는 법률적 의견을 내고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진술 자체는 변호사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 경찰의 질문과 뉘앙스를 옆에서 보면서 수사관이 어떤 증거와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조사는 경찰 질문에 답을 하는 자리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변론 자리가 아니에요.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준비한 걸 그대로 밀어붙이다가 예상하지도 못한 증거가 나오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진술이 돼버립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경찰 조사 준비 무조건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라는 표현이 말을 많이 하는 준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준비란 말을 많이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경찰이 어떻게든 내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압박을 견디고 경찰이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증거나 패를 먼저 보여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준비예요. 경찰이 직접 증거를 안 보여주더라도 질문의 방향과 반응을 보면서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예상해야 합니다. 제1실무 경험상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의 양을 많이 준비해야 할 사건보다 오히려 말을 최대한 아끼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 사건 비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조사 준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진술을 위주로 잡아주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대로 얘기하되 나머지는 대응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끝나고 조서를 작성한 뒤에는 반드시 진술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건 제가 최근에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저희 의뢰인이 분명히 범죄 혐의 부인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수사관이 교묘하게 마치 인정한 것처럼 조서를 기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정을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삭선 처리, 즉 줄을 긋고 다시 쓰는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진술을 바꾼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원칙대로라면 애초에 진술한 대로 지우고 다시 제대로 기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언젠까지 해서 결국에는 진술한 대로 조서를 깨끗하게 다시 쓰도록 만들었어요. 마냥 그때 그냥 넘어가서 삭선 처리로 남았으면 어땠을까요? 나중에 검사나 판사가 그 조서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을 바꿨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을 바꾼 게 아니었거든요. 변호사가 옆에 있는데도 그런데 일반인 혼자 조사 받으러 갔을 때는 어떨까요? 상당수의 분들이 잘못 기재된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거나 고치더라도 말을 바꾼 것처럼 삭선 처리를 당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사 받으러 가신다면 일단 진술 녹음을 요청하세요. 수사관이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특히 처음 조사 받는 분들은 긴장한 상태라서 본인이 조서를 읽어보고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으러 가시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의지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관에게 굽신거리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수사관은 절대 내 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사관이 내가 눈치 보고 굽신거린다고 나를 봐준다면 이건 직무유기고 명백한 범죄예요. 경찰이 범죄 저질렀다면서까지 나를 도와줄 이유는 없겠죠. 반대로 내가 눈치를 보다가 사실과 다른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실은 그때 수사관 눈치 보느라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봤자 그걸 믿어줄 판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관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수사관은 수사관 소신대로 수사를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조사 갈 때 이런 마음으로 가요. 여차하면 경찰과 어느 정도 싸운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싸운다라는 게 큰 소리 내거나 매너 없이 굴란 뜻이 아니에요. 매너는 지키되 경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할 말을 정확히 하고 온다는 겁니다. 사실 변호사조차도 경험이 부족하면 수사관이 다소 강압적으로 나올 때 기가 죽어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 경험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확신을 바탕으로 오히려 수사관이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을 짚어내면서 수사 방향을 우리 쪽으로 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는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면서도 동시에 수사관의 사소한 말과 태도에서 증거의 존재 여부, 있다면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나아가 수사관의 심증까지 읽어낼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성범죄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 소신을 굽히고 경찰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는 변론이 아니라 대응의 자리다. 두 번째, 고소장 열람 후 인정 부인부터 정해라. 세 번째, 인정이면 소명을, 부인이면 가급적 침묵을, 다만 성범죄는 예외. 네 번째, 조서는 한 글자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혼자 간다면 녹음을 요구해라. 다섯 번째, 수사관은 내 편이 아니다. 경찰 조사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이후에 가장 후회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런데 한 번 조사에 남은 진술은 쉽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경찰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건을 지키는 곳입니다. 이 점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시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상담 받으세요. 상담 안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이상 끝까지 조동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